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할 것은 빛의 경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빛의 경로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 중에 이제 가장 확실하게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는 직진성이었어요. 그리고 이 직진성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은 결국 결론이 뭐다? 페르마가 이야기한 빛이 가는 경로는 그 빛의 진행 경로에서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택한다라는 말이 있었다. 그죠? 그 최단 시간 경로를 택한다라는 걸 가장 기본으로 하고 가장 최단 시간을 그리기 위해서 반사법칙과 굴절법칙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빛의 반사. 반사라는 것은 물체 표면에서 빛이 다시 돌아 나오는 게 빛의 반사가 되지.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아마 수학 시간에 작도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잔잔한 호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호수 반대쪽에 있는 가로등을 호수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이 본다면, 물론 가로등 자체를 직접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로등 빛이 호수면에 반사돼서 우리 눈으로 본다고 할 때 그 빛이 진행하는 경로, 즉 호수에 비친 가로등은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거를 한다면 최단 경로를 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얘 위치를 그대로 반대쪽에 하나를 그리는 거야. 관측자의 위치를.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가로등에서 여기까지 직선을 그어보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반사돼서 오는 이런 형태로 작도가 된다는 거지. 그럼 가장 짧은 거리죠. 맞지? 요렇게 그려진다고 할 때, 자, 지금부터 이제 명칭들이 나오죠. 요 반사되는 면에 수직인 선을 그려서 요 선을 우리는 법선이라고 하고, 법선과 빛의 경로가 그리는 요쪽 각을 입사각, 여기를 반사각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잡아버리면 어떤 규칙성이 생긴다? 봐봐. 요 각이랑 요 각은 막국지각이니까 같죠? 얘랑 얘랑은 대칭이니까 같지? 그지? 그치.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항상 같다라는 게 바로 뭐다? 반사법칙이다. 여러분들 2학기에 시험 치냐? 시험 쳐? 1학년인데 2학기에 시험 치는 학교들이 있죠. 언제 쳐? 12월? 학교마다 다르다. 니는? 아, 맞다. 이거 헷갈렸다. 쏘리. 골 때리네. 이번에 시험 기간이 지랄 맞아가지고 애들 시험 기간 내신 대비를 최대한 해볼까를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중간고사가 제일 빨리 치는 학교가 9월 13일에 쳐요. 안락중학교. 제일 늦게 치는 학교가 10월 30일 날 쳐요. 중간고사를. 장전중학교. 한 반 정도 치더라. 한 번만 치는 학교가 꽤나 많고 둘 다 치는 학교가 드물고. 자, 자, 요렇게 입사각과 반사각이 존재하잖아요. 법칙이니까 무조건 다 성립을 한다는 소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반사를
우리는 정반사와 난반사로 구별하는데 정반사는 어떤 거를 정반사라고 하냐면 표면이 매끈한 표면에서 반사가 일어나는 걸 정반사라 그래. 이런 매끈한 표면에서 일어나는 반사의 특징은 뭐냐면 나란하게 들어오는 빛이 표면에 들어올 경우 법선 역시 서로 나란하게 만들어지겠죠? 맞지? 그러면 반사돼 나가는 빛도 어떻게 나간다? 나란하게 나가겠지. 난반사는 애시당초 물체 표면이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럼 이런 표면에 우리가 나란한 빛을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울퉁불퉁한 표면일 경우는 그 표면에 접하는 접선, 그 표면에 접하는 접선이 물체의 표면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법선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법선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법선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법선이 나란하지 않지, 애시당초. 위치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서 온 빛은 이렇게 튕기고 여기서 온 빛은 여기 너무 요 정도로 빛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런 표면을 생각하죠. 빛이 닿는 점 있잖아. 요렇게 이제 나란하게 빛을 한번 그려볼게요. 빛이 닿는 점에 대한 이 곡면에 접선이 생기죠. 여기는 접선이 이렇게 생길 거고 여기는 접선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 접선의 수직인선, 접선의 수직인선이 법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봐봐. 요럴 경우 얘는 반사광이 이렇게 튕기고 얘는 반사광이 이렇게 튕기고 얘는 반사광이 이렇게 튕길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결국 빛이 어떻게 된다?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버리죠. 이렇게 나란하게 들어와서 나란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흩어져 버리겠지. 이 차이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정반사에서는 상이 맺힙니다. 난반사에서는 상이 없어요. 상이 맺히지 않아요. 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자, 봐봐. 다시 첫 번째 그림 비슷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왜 울퉁불퉁해? 지금 여기에 가로등이 있잖아. 진짜 가로등이. 이 가로등 빛이 여기로 나올 수도 있고 여기로 올 수도 있고 여기로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수선, 여기도 법선, 여기도 법선인데 그럼 빛의 반사광은 여기선 이 정도로 나갈 거고 여기선 이 정도로 나갈 거고 여기는 이 정도로 나가겠지. 맞지? 근데 이 반사광의 진행 경로를 모으면 여기 한 점에서 나오는 빛처럼 보이잖아.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 물체가 마치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게 호수면 여기에 가로등이 비쳐 보이겠지. 여기를 뭐라고 한다? 상, 영어로 이미지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상이 맺히려면 어떤 평면? 정반사가 가능한 매끈한 평면에서 만든. 울퉁불퉁한 평면에서는 이런 상이 맺힐 수가 없죠. 그럼 물어보자. 영화관의 스크린은 정반사일까요? 난반사일까요? 난반사죠. 모든 면에서 내 쪽으로 빛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모이는 자리는 모든 자리에서 다 가능한 거지. 대신에 엄청나게 선명하고 밝은 빛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그게 정반사라면
가운데 한 명은 눈뽕이죠. 생각해봐. 영화관 스크린 대신에 스크린만한 거울을 걸어놓고 뒤에서 빔을 때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 스크린에 상이 맺히는 게 아니라 관객석에 상이 맺히겠죠. 그리고 한가운데 앉은 사람은 무슨 죄야? 그지? 그러니까 난반사 하기 때문에 극장 맨 앞자리에 이래 들어놓아서 요래 보고 있는 사람이나 극장 맨 뒷자리에서 요래 갖고 밑으로 내려보는 사람이나 전부 다 뭐를 볼 수 있다? 스크린을 다 볼 수 있게 되잖아. 스크린의 그 각 점에서 모든 점이 다 난반사되고 있으니까. 오케이? 요게 우리가 말하는 반사의 기본 내용이고요. 이런 반사의 성질 때문에 우리가 일단 첫 번째 평면 거울에서요. 평면 거울에서 빛의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거울이 있다고 쳐. 자, 평면 거울, 원래 이제 우리가 거울 작도를 하는 방법을 기본 틀을 가르쳐 드릴게요. 두 개의 선의 경로를 찾아보면 돼. 하나는 여기서 거울에 나란하게 들어가는 빛. 그럼 얘는 그대로 돌아 나오겠죠? 빛이? 두 번째 빛은 물체 끝에서 거울 중심점이죠. 바닥점. 여기로 가는 빛. 그럼 이 빛은 요렇게 반사되지. 그럼 봐봐. 요 빛으로 나가는 빛과 요렇게 나가는 빛은 요쪽에서는 교차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교차돼? 요 빛이 반사된 빛의 연장선과 여기서 반사된 빛의 연장선, 요 교점이 존재하죠. 여기에 상이 맺히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요렇게 상이 맺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키가 똑같게 되죠. 맞지? 그리고 요 거리와 요 거리가 똑같게 나옵니다. 즉 평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나와 거울 사이 거리만큼 거울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다? 좌우가 반대가 되지. 맞지? 옛날에 우리나라 공포영화 중에 거울 속으로라는 공포영화가 있었거든? 역시 여름철에는 공포 이야기가 좋죠. 그 시놉시스가 뭐냐면, 거울 바깥 세상과 거울 안쪽 세상이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거울들 중에 몇몇 거울은 그 두 세상의 연결 통로가 돼. 그리고 그 몇몇 거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거울 안쪽 세상에서 거울 바깥쪽 세상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야. 대부분은 이쪽 세상에서 저쪽 모습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잖아. 근데 그 몇몇 거울은 저쪽의 모습을 이쪽이 따라하게 되는 거야. 첫 번째 희생자가 나오는 장면을 내가 진짜 소름 끼치게 봤어요. 와, 씨발, 감독 천재다. 꽤 대형 피자집에 새로 취업한 그 직원이 회식을 마치고 집에 술이 살짝 된 상태로 집에 돌아 들어가는 길에 어떤 공원 화장실에서 세수를 한다고 들어갔는데 하필 그 화장실에 그 거울인 거야. 첫 번째 나오는 공포스러웠던 장면이 피가 튀거나 그런 장면이 아닌데 그냥 그 자체가 공포였어. 술을 깨겠다고 그
회식하고 돌아오는 첫 번째 희생자 여자가 세수를 하는데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은 그 세수하는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생각해봐. 네가 그런 상상해보냐. 네가 막 세수하고 있는데 거울 속에 있는 네 모습을 양치하고 있는 거야. 오. 근데 그 안 세상이 바깥 세상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원활히 컨트롤하게 되는 거야. 그러고는 어떻게 희생을 하냐면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이 거울 밖에 있는 애를 죽이는데 그 죽이고 나면 나올 수 있는 거야. 이쪽으로 왔다 갔다를. 대신에 자기의 이쪽 세상의 모습을 죽이는 거울에 안 비치는 거야. 그게 유일한 단서가 나와. 피자 자르는 동그란 칼 있죠. 그 피자 칼 있잖아. 이거. 뭔지 알지? 씨 거울 속에 있는 애가 웃으면서 자기 가방에서 그 칼을 꺼내서 자기 목을 긁어요. 왔다 갔다. 근데 문제는 거울 속에 있는 애는 이제 얘를 죽이고 나올 거니까 이제 웃으면서 자기 이러고 있는데 거울 밖에 얘는 아니 안 죽. 그러니까 이쪽을 죽이기 위한 그 행동에서는 안 죽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희생자는 그 포스터가 그 포스터 여러 가지 버전 중에 하나가 진짜 그거였거든. 엘리베이터의 양쪽이 다 거울인데 그럼 어떤 모습이 비쳐? 원래 그래서 요즘에 양쪽 거울을 안 만들잖아. 그렇지. 무한대로 쭉 보이잖아. 그게 다들 이렇게 서 있는데 저기 안쪽에 모습 하나가 이렇게 보고 있어. 포스터에 나오는 장면이. 어우. 아니 엘리베이터 양쪽 벽에 진짜 거울이 있는 엘리베이터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주인공은 이렇게 그 희생자 한 명은 서 있는데. 그래서 아니 이 아이디어가 정말 참신하지 않냐?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선 영화가 망했거든. 별로 대박을 못 쳐요. 근데 이 시나리오가 헐리우드에 그대로 소출됩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쪽에 공포영화 찍는 그 영화 감독이 시나리오를 사가서 자기 스타일로 각색해서 미국에서 영화가 나와요. 공포영화가. 미러. 거울. 근데 맨 막판에 영화 보잖아. 비밀이 하나 나와. 알고 보면 이 세상이 가짜다. 저 세상이 진짜 이 세상이 가짜. 왜? 중간에 영화 중간에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여지는 게 하나도 없어. 건물에 있는 글자나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막판이 되면 이제 주인공이 이 세상 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잡으러 다니는데 처음부터 주인공이 거울에 비춰진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막판에 그 주인공이 거울 속으로 들어가 이제 거울 속에서 이제 세상을 옮겨와서 이제 자기 주변에 그 죽이고 다니던 애들 다 이제 처치한 뒤에 이제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있는 세상을 비춰보는데 빌딩 위에 그 간판, 그 광고 간판 같은 거 있잖아. 주인공이 이미 자기의 한쪽 세상을 죽이고 반대쪽에 넘어와 있었던 새끼였다. 반전에. 그 주인공은 원래 진짜.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게 만들었고 영화를 끝내버린 거예요, 감독은. 그 비슷한 거 있잖아. 답답. 자, 평면거울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는 이제 남학생들이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가구. 근데 여학생들이 중학교쯤 되면서 자기 방이 생기면 반드시 가지고 싶어 하고
그거도 무슨 거울? 전신 거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다 비춰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부분 남자친구와 약속을 하면 30분 늦는 건 이제 기본이 되기 시작하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좀 있어. 예를 들어 너 이제 오늘 학원에 와야 돼. 아니 오늘 뭐 학원 마치고 뭐 여자친구를 만날 일이 있거나 그래가지고 옷을 어느 정도 차려입고 가야 돼. 그럼 나오다가 딱 현관에 있는 거울이 있잖아. 거울에 대충 내 모습을 쓱 비춰봤는데 예를 들어 모자가 왠지 색깔이 안 맞다. 아니면 티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뭐 해? 그냥 모자나 티 하나 갈아입고 끝이잖아. 맞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갈아엎어요. 자, 그러면 이 전신 거울에 필요한 사이즈는 얼마냐인 거지. 그러니까 이 키가 180cm라고 할 때 선생님 키입니다. 거울의 세로 길이는 몇 cm 이상이면 될까? 아니에요. 그보다 작아도 돼. 자, 여기를 볼게요. 자, 여기 우리가 눈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발끝을 본다는 건 결국 이 상의 발끝을 보는 거잖아. 그러면 요 눈에서 요렇게 그으면 여기서 반사돼서 여기가 보이죠. 눈에서 머리끝을 본다면 여기서 반사돼서 여기가 보이지. 그러면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만 거울이 있으면 되네. 봐봐. 눈에서 상대방 요 상의 머리끝을 보려면 여기서 이렇게 반사될 거 아니야. 그럼 눈에서 눈을 있는 직선으로 따지면 요 길이 같죠. 여기가 눈높이. 그럼 우리 눈으로 발끝을 보려면 요 길이 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실제 거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네. 얼마? 키의 절반이면 되죠. 키의 절반이면 된다고. 다시 한번 그려줄까? 머리를 좀 대가리를 크게 그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자, 여기 이제 우리 대갈 장군의 상이 생길 거 아니야. 우리 눈이 여기 있다고 치자고. 자, 눈에서 발끝을 본다는 말은 여기서 반사가 되죠. 그럼 봐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때야 돼? 같죠? 왜? 봐봐. 요렇게 됐으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대칭이잖아. 그럼 이 길이 같죠? 똑같이 여기서 머리끝을 본다면 여기서 반사돼서 보이는 요 길이도 같을 거 아니야. 그럼 거울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네? 맞지? 그러니까 키의 절반이면 되네. 대신에 높이를 정확하게 매달아 준다면. 네, 저렇게 하고 여자한테 맞춰주면 무릎 많이 먹겠지. 그렇지. 아니, 절반이면 다 보이니까 거리랑 상관없이. 그 대신에 정확한 위치에 매달아야 되는 거지, 높이를. 알겠어요? 요거 이제 한 번씩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 때는, 자, 거울은 이런 평면 거울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거울이 있다? 구명 거울이라고 해서 오목거울과 볼록거울, 우리가 수렴형과 발산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무슨 소리냐? 오목거울은 말 그대로 거울의 안쪽 면이
구의 일부로서 이렇게 오목한 거울을 오목거울이라고 하죠. 오목거울의 특징은 이렇게 나란하게 빛이 들어갈 때 그 빛이 우리가 초점이라고 불리는 한 점에 이렇게 빛이 모여든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목거울에서는 상이 맺히는 게 되게 이제 복잡하고 특이한데, 중등에서 작도를 요구하진 않아요. 오목거울, 볼록거울은 그냥 상 개념만 외우면 돼. 작도를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거울 작도, 렌즈 작도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학교 선생님이 만든 앱이 있어요. 좀 이따 쉬는 시간에 보여줄 건데, 그거를 해보면 어떻다? 그 작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기에 상이 예를 들어 있다. 물체가 있다. 그러면 요 경로가 1번 경로예요. 요 선 경로가. 그 다음에 요 경로가 2번 경로야. 그럼 1, 2가 교차되는 여기에 상이 맺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오목거울은 원래는 총 5군데로 상이 맺히는 5가지의 상이 생기는데 중학교에선 1학년 2학기에 3가지를 가르칩니다. 가까운데 먼데 엄청 먼데. 원래는 뭐냐면 물체와 거울의 거리를 A라고 하고 거울과 초점 사이 거리를 F라고 할 때 A가 F보다 작은 곳, A가 F인 곳, A가 F에서 2F 사이, A가 2F인 곳, A가 2F보다 큰 곳, 총 5가지의 상이 생기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나타나는 형태가. 물체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가 1번, 초점 위에가 2번, 그럼 여기가 2F인 점이면 여기 3번, 2F 4번, 2F보다 먼 곳 5번. 요 5군데일 때 상이 제각각 다른 상이 생긴다는 거야. 첫 번째, 초점거리 안쪽에 가까이 붙었을 때 확대가 된 똑바른 허상이 생기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확대가 된 뒤집힌 실상이 생기고 같은 크기의 뒤집힌 실상이 생기며 축소된 뒤집힌 실상이 생기게 돼요. 안 생겨요. 상이 안 생겨. 그러니까 안 비쳐. 그러니까 F에 갖다 놓잖아. 만약에 왜 상이 안 생기냐면 요 두 개의 교점에 상이 생기는 거거든. 여기에 갖다 놓으면 요 빛의 경로와 이 빛의 경로가 평행선이 되기 때문에 상이 안 맺혀요. 헷갈리지? 자, 봐봐. 상의 종류가 5가지 상의 종류가. 봐봐. 이거거든요? 어플이. 되게 간단합니다. 자, 초점거리 안쪽에 있을 때는 상이 이렇게 맺혀요.
초점이 올라가면 자 봐봐 상이 안 맺히죠. 여기에 비쳐 보이는 모습인데 거울에 안 생기잖아. 근데 자 초점 거리에서 2배 사이가 되면 여기에 상이 맺힙니다. 저 볼록 거울. 오목 거울. 근데 초점 거리 2배에 갖다 놓으면 요렇게 돼요. 같은 크기로 생기지. 초점 거리 2배보다 먼데 갖다 놓으면 작아지는 거야 위치가. 제가 그 오목 거울 봤을 때 저 이쪽 밑에. 그치. 요렇게 상이 맺힌다는 거야. 오목 거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상의 종류가 조금씩 다르게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볼록 거울의 경우는 실제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나란하게 빛을 이렇게 입사시키잖아. 볼록 거울은 초점이 어디 생기냐면 요 뒤쪽에 초점이 있거든요. 이 초점에서 마치 빛이 나오는 것처럼, 이 초점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요렇게 빛이 반사돼 가고 요렇게 빛이 반사돼 갑니다. 빛의 반사 경로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물체를 여기 세우잖아. 1번 선이 요 선이 되는 거죠. 2번 선은 요 선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요 교점인 여기에 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볼록 거울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 거리 상관없이 항상 축소된 똑바른 허상이 맺히게 됩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놓고 갔다 와서 파동, 그 빛의 굴절보다 파동의 굴절을 먼저 하는 게 낫거든요. 파동, 굴절, 소리하고 마칠게요. 잠깐 휴식. 자, 파동이라는 것은 자 봐봐. 어떤 한 점, 즉 질량이 혼자 흔들린다? 이걸 우리는 진동이라고 해요. 물질의 한 질량이 혼자 왕복 운동을 하는 건 진동이라고 하고, 진동이 이웃한 질량으로 전달이 되는 것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떨리고 있으면 진동인데 얘가 떨리는 것 때문에 그 옆에도 같이 이렇게 떨린다 이러면 파동이 되는 거야. 그 과정에서 그 전달 방향에 대해서 각 입자가 수직으로 진동한다? 이러면 횡파예요. 전달하는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흔들리면 어떻게 밖에서 보이느냐?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생기는 걸 우리는 횡파라 그러고, 그 전달 방향에 대해서 각 매질이 앞뒤로 흔들리잖아. 이러면 종파라고 해요. 그러면 종파는 어떤 디자인으로 그려지냐? 여기가 좁고 여기가 좁고 요 사이 널널하고 요 사이 널널하고 요 사이 널널하고. 그 무지개링이라는 장난감 알죠? 그 장난감이 있다고 쳐. 얘를 앞뒤로 흔들면 요 좁아진 부분이 쭈루룩 튕겨갔다 쭈루룩 튕겨오잖아. 요게 종파.
무지개링을 잡고 이렇게 흔들거나 아래 위로 흔들면 출렁꿀렁꿀렁 하면서 전달돼 가잖아. 그게 횡파.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횡파는 매질, 그러니까 전달하는 물질이 고체일 때만 전달이 돼요. 왜냐하면 이웃한 입자하고 인력이 커야 횡파 전달이 가능하거든. 하지만 종파일 경우는 고, 액, 기 모두 가능합니다. 그럼 물어볼게. 우리 파도 있죠? 파도, 물결파. 파도가? 애매하죠? 파도는 종파일까, 횡파일까? 파도 보이 이렇잖아. 고체만 되는데? 바닷물이 고체냐? 참고로 파도는 회전파라 그래서 횡 플러스 종이 같이 전달되기 때문에 액체에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파도 치는 해수욕장에서 튜브 위에 들어 누워 있어 본 적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튜브가 지금 떠 있잖아. 파도가 이렇게 다가오면 파도 쪽으로 끌려 올라가잖아. 그냥 밀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파도 제일 꼭대기에 갈 때 여기에 와 있지. 파도가 지나갈 때 앞으로 밀려가잖아. 그러고 지나가고 나면 원래 위치로 돌아와요. 아니 그냥 쭉 앞으로 밀려나진 않아. 갔다가 이렇게 끌려 들어와 원래는. 이게 얕은 데서는 밀려나는 것처럼만 느껴지는데 그냥 파도가 안 무너지고 어느 정도 출렁출렁거리는 약간 깊은 곳에 가서 누워있으면 이렇게 파도가, 이 튜브가 빙 돌아, 이렇게. 파도 지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이 회전 운동은 사실 뭐다? 요게 종진동이죠. 요게 횡진동인 거야. 종횡이 다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오케이? 네. 1학년 1학기에 배우는 것 중에 원래 중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씩 가르치는 게 있어요. 우리 지진파에 보면 P파, S파 배웠잖아. L파라고 하나 더 있거든. 표면파. 얘가 회전파예요. 자, 횡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S파고요. 종파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P파와 소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이야기 안 하면 우리 전파나 빛은 매질이 필요 없는 전자기파입니다. 전파의 원래 명칭이 전자기파거든요. 얘는 뭐냐면 앙페르 법칙과 렌츠 법칙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전자기파는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거냐면 전기장 진동, 즉 전류가 이렇게 세로로 전기장 진동이 생길 때 얘랑 수직으로 자기장 진동이 생기는 거야.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전류는 위, 아래, 위, 아래, 위. 그래갖고 전기 진동과 자기 진동이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가지고 퍼져나가는 게 전파예요. 그래서 얘는 매질이 없어도 돼요. 오케이? 자. 파동의 형태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할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횡파의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횡파는 우리 사인 함수 곡선처럼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자, 파동의 가장 높은 지점을 마루. 그럼 여기도 마루겠죠? 그 아이스크림 이름 있잖아. 호두마루. 호두마루, 녹차마루, 체리마루. 그 아이스크림 봉다리에 보면 적혀 있어요. 마루는 순우리말로 가장 높은 곳 혹은 가장 뛰어난 것을 의미한다. 산꼭대기를 산마루라 그러잖아. 요 가장 낮은 곳을 우리는 골이라고 하고, 결국 마루나 골은 뭐냐면 요 지점에 있는 입자가 요만큼 혹은 요 지점에 있는 입자가 이만큼 이동한 것이 되는 거죠. 이 최대로 이동한 폭을 A라고 하고 A를 진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요 사이 간격이 중요한데 이 간격은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면 여기 가로축이 거리냐 시간이냐에 따라서 뜻이 바뀌어요. 그래프 가로축이 거리일 때는 요 거리를, 요 기호를 쓰는데 얘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요게 시간이 되면 대문자 t를 쓰는데 주기라고 해요. 자, 진폭과 파장과 주기의 뜻이 뭐냐면 진폭이라는 것은 결국 그 매질의 최대변이 가장 심하게 떨리고 있는 폭을 말하는 거고 파장은 한 마디의 길이를 말하고 주기는 한 마디 가는 시간을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진동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F. 얘는 1초당 왕복, 즉 마디가 몇 개가 지나가는지 개수를 헤아리는 게 진동수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가 됩니다. 얘는 한마디, 즉 파동이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고 얘는 1초에 몇 번 왕복하는지 횟수를 물어보잖아. 그래서 t분의 1이 f가 되고요. 봐봐. 얘는 횟수 퍼 초가 되고 얘는 초퍼 횟수가 된단 말이야. 한 번 왕복하는데 몇 초 걸리냐와 1초에 몇 번 왕복하냐가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우리 속력이란 일반적으로 시간분의 거리잖아. 맞죠? 그런데 주기분의 파장이 되기 때문에 F 곱하기 파장이 돼요. 요게 우리가 파동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공식 중에 외워둬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진동수의 파장 곱하면 속력이 된다는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요거는부터 살짝 심화가 되는데 요 심화를 이해해야 우리가 파동의 굴절을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평면파와 구면파라는 게 있는데 평면파는 뭐냐면 요런 네모난 수조에 길다란 짝대기를 놓고 물결을 일으키면 물결선이 이렇게 세로로 쭉쭉쭉 생기지. 칠판이 색깔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요걸로 하면 좀 잘 보이겠다. 봐봐. 요 길다란 막대기를 흔들잖아. 그럼 물결이 이렇게 세로선으로 생길 거 아니야. 요렇게. 여기다 그려줄게, 여기다가.
요 길다란 막대기를 흔들면은 물결이 요렇게 생길 거 아니야. 요런 걸 평면파라 그러고, 구면파는 뭐냐면 여기 한 점을 가지고 톡톡톡톡톡 찌르면은 물결이 어떻게 생겨? 요렇게 생길 거 아니야. 맞지? 여기서 생기는 이 선을 파면이라고 하는데, 이 파면이 뭐냐면 마루예요. 그러면 결국 뭐다? 파면에서 파면 사이 거리가 파장이 되잖아. 요 거리가 파장이 된다고. 왜? 여기도 마루, 여기도 마루니까. 여기도 뭐가 된다? 이게 파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파면의 특징은 진행 방향의 수직이에요, 항상. 즉, 평면파는 이렇게 나란하게 쭉쭉 퍼져나가는 거고, 구면파는 어떻게 되는 거다? 한 점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얘는 세기가 일정합니다. 마찰 같은 게 없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한 세기로 전달이 돼.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 그 세기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약해져요. 퍼져나가니까.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람 이름 한 명만 이야기해. 하위언스라는 파동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평면파도 구면파다. 구면파가 중첩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모든 파동은 구면파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 여기에 각각의 파원이 구면파를 각자 만들면 그게 겹쳐진 게 평면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이 파면이 새로운 파원이 돼서 그 다음 파동을 만들어도 그대로 겹쳐져서 평면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런데 구면파는 어떻다? 요게 퍼져나가면서 점점 간격이 띄엄띄엄 떨어져 가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약해지고 얘는 안 약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양이 좀 많습니다. 오늘 필기할게. 자, 요거 지금 몇 분이냐? 그냥 사진 찍자, 오늘. 요 질문들은. 내가 녹화한 것도 올려줄 수 있는데, 화질이 잘 보일 만큼 일지는 잘 모르겠어서. 자, 굴절이란 그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에 따라 진행 속력이 달라서 그 경로가 꺾이는 현상이 굴절입니다. 매질에 따라서 진행 경로가 달라서 그 파동의 경로가 꺾이는 게 굴절인데, 여기서 그러면 요거 생각해 보자고. 아까 우리 파동의 속력 V는 F람다라 그랬잖아. 맞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 F, 즉 진동수는 어떤 경우에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진동수는 파원, 즉 파동이 시작되는 점에 진동수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안 변해. 그러면 그 말은 뭐다? 진동수의 변화가 없다는 건 결국 속력은 파장에 의해서만 결정이 난다는 소리죠. 그지?
자, 그러면 굴절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어씨, 자꾸 선이 왜 올라오냐. 자, 요렇게 지금 파면이 그려졌다고 생각해 봐봐. 그러면 실제로 이 파동은 지금 요 방향으로 진행돼서 들어오고 있다는 건 이해가 되죠? 그지? 맞죠? 지금 얘가 파면이에요, 얘가.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거. 여기에 법선을 잡으면 얘가 입사각이잖아.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그러면 요각이면 요각이 지금 입사각인 거죠. 요각이. 맞지? 그리고 여기서 봐봐. 하나 더. 따지고 보면 이 거리가 람다 1이잖아요. 파장. 맞지? 얘가 파면이니까. 여기는 진행이고. 이해가 되죠? 그럼 봐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만들어진 파면은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요쪽이 진행 속력이 빠르고 요쪽의 진행 속력이 느리다면 요 점에서는 이까지 왔는데 이 점에서는 우리가 같은 매질이면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소리잖아, 파동이. 근데 느리니까 파장이 길어진다, 짧아진다, 짧아지겠죠. 맞지? 그런데 파동은 무슨 파라 그랬다? 구면파라 그랬잖아. 아까 하위원스가. 그러면 이 점에서 만들 수 있는 파장의 길이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얘는 지금 이만큼으로 지금 파장을 만들었는데 빠르니까. 그러면 파면이 어떻게 됐냐? 여기서 이 면에 접하는 접선으로 파면이 나오는 거야. 느리니까. 요렇게. 이렇게. 응?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이 요렇게 꺾여버리는 거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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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렇게 짧아진 파장으로 요렇게 이제 파동이 퍼져 나가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된다? 람다 2가 되겠죠. 느려진 파장.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느 사각형만 보면 되냐? 요 사각형 하나만 좀 보자고. 응? 자, 저 사각형 하나만 그려서 보자고 한다면 요렇게 그려지지? 근데 잘 봐봐. 여기가 람다 1, 여기가 람다 2, 여기가 세타 1, 여기가 세타 2가 돼요. 여기가 쉽게 말하면 입사각, 여기가 굴절각이 되는 거야. 왜? 여기가 세타 2잖아. 그러면 요각이 세타 2가 된다고. 직각이니까. 그지? 그럼 봐봐. 우리가 속력에 따라 경로 방향이 달라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V2분의 V1은 F 람다 2분의 F 람다 1이 되죠? 그러면 F가 어떻게 된다? 둘 다 약분돼서 사라지네. F는 같다 그랬으니까. 근데 봐봐. 여기 람다 1과 여기 람다 2는 요 사이 선, 요 L에 대해서 사인 값이 되죠. 증명을 해보면. 졸지 말고 어떻게 된다? 람다 2분의 람다 5는 L 사인 세타 2분의 L 사인 세타 1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V2분의 V1은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굴절 법칙이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 결과만 알고 있으면 돼요. 느린 쪽으로 꺾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빠를수록 사인 값이 커져야 돼요. 속력이 느릴수록 사인 값이 작아지게 된다고. 봐봐. 여기는 빠르니까 이쪽 각이 크고 여기는 느리니까 이쪽 굴절각이 작아진다고. 이게 그대로 빛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공기와 물을 기준으로 할 때 공기가 빛의 속력이 빠르고 물에서 빛의 속력이 느리단 말이야. 속력의 차이가 있어요. 물에서 느려. 그러면 여기에 법선을 세워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V1이잖아. 여기가 세타 1이고. 그 원래대로 속력이 같으면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 그지? 물에서 더 느리기 때문에 굴절되는 빛은 이렇게 꺾이는 거야. 여기가 세타 2, 여기가 V2로. 더 느린 쪽으로 꺾여서 빛이 진행하는 거예요. 요렇게 진행의 경로가 꺾이는 거를 우리는 굴절이라고 하는 거죠. 항상 느린 쪽으로 꺾입니다. 빛이고 파동이고. 오케이? 그래서 특히 이 파동에서 자, 앞에 보자. 우리 빛의 경우는 진공, 공기, 물, 유리, 다이아몬드 순으로 속력이 점점 느려지고요. 우리 파도의 속력은 파도 깊이 제곱근에 비례하고요. 즉, 바다가 깊을수록 파도가 빨리 가요. 바다가 얕을수록 파도가 느리게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깊은 바다에서는 파도의 속력이 빠르잖아.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요. 파도가 이렇게 길게 넘실넘실하잖아. 깊은 데 가면. 근데 봐봐. 얕은 곳에 오면 파도가 느려지니까 파장은 짧아지지. 그럼 파도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잖아.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뭐로 전환된다? 파도의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얕은 곳에서 파도는 이 파장은 짧아지는 대신에 이 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가 해수욕장에서 제일 위험해? 물에서 빠져나오기 직전에 파도 뒤집어지는 게 제일 위험하잖아. 깊은 바다에서는 오히려 파도 많이 안 친다니까. 이렇게 오니까. 그러니까 쓰나미 있잖아요. 쓰나미도 태평양 한가운데서 만나면 높이 한 10m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못 느끼지. 5m, 10m짜리 파도는 못 느껴. 왜? 파장이 1km, 2km인데. 1km에 동안 10m 천천히 배고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거야. 근데 그게 얕은 바다로 오면, 그치. 파장이 짧아지는 대신에 그 에너지가 위로 솟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4, 50m 파도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소리는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느려지는데 특히 기체의 경우는 331 더하기 0.6 곱하기 섭씨 온도로 소리의 속력이 결정납니다. 그래서 소리의 속력이 15도일 때 340m/s가 돼요. 섭씨 온도 15도일 때. 그리고 이 소리,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굴절의 예시로. 자, 요거 한번 봐봐. 온도가 낮을수록 소리가 느려요. 더울수록 빠르고. 자, 그럼 요거 봐봐. 그 예시를 설명해 줄게.
우리가 낮에 있잖아요. 낮에는 공기가 밑에가 뜨겁고 위에가 차갑거든? 그러면 소리는 어떻게 퍼진다? 여기가 느리잖아. 그러니까 소리가 위로 휘겠지. 직선으로 가는 소리가 아니라 소리가 위로 뜹니다. 그래서. 대신에 밤에는 밑에가 차갑고 위에가 따뜻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리가 밑으로 깔려요. 아파트 높은 층에 가면 밤에 조용해져. 왜? 그치, 소리가 밑으로 깔리니까. 대신에 한밤중이 되잖아? 진짜 멀리서 나는 소리까지 잘 들려요. 낮은 곳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못 믿겠지만 선생님 군 생활할 때 저기 철책선에 있었거든요. 경기도 파주. 눈이 오면 한밤중에 민간인 통제선 안쪽에 있었단 말이야. 한밤중에 이제 근무 설 때 선생님 다음 근무자 오는 걸음소리가 50m 밖에서 눈 밟는 소리가 들려요. 뽀드득 뽀드득 뽀드득이. 들려. 주변이 조용하니까 한밤중에. 생각해봐. 내 뒤에는 다 논이야. 이 시간에 움직이는 사람은 근무자밖에 없어. 아니면 간첩이거나. 철책 앞은 강이고 강 건너는 북한이고. 바에 서 있으면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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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려요. 저기 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소리가 깔리기 때문에 더 멀리 온다고. 오케이? 일단 기본 굴절 설명까지 했습니다. 이거 찍어놓고 빨리빨리 하자. 자, 이렇게 굴절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렌즈죠. 근데 재밌는 거, 렌즈도 거울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무슨 소리냐? 우리 볼록 렌즈랑 오목 렌즈가 있잖아. 응? 볼록 렌즈는 무슨 렌즈다 이거? 빛이 한 점에 모이는 수렴형이에요. 오목 렌즈는 빛이 퍼지는 발산형이지. 그렇기 때문에 볼록 렌즈는 중간에 렌즈가 있으면 나란하게 들어온 빛이 초점으로 모여요. 오목 렌즈는 나란하게 들어온 빛이 마치 여기에 있는 초점에서 빛이 뻗어나가듯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태로 빛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냐면 아까 우리 오목 거울에서 생긴 상 있죠? 그거랑 똑같이 생기고 얘는 어떻게? 블록 거울하고 똑같이 생겨요. 거울은 반사되는 거고 렌즈는 굴절되는 거잖아. 그런데 오목 거울이 수렴이었죠. 볼록 거울이 발산이었고, 그래서 반대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즉 여기서 A가 F보다 작냐, A가 F냐, A가 F에서 EF냐, A가 EF에 있냐, A가 EF보다 뭐냐에 따라서 상이 5가지가 생기는 거죠. 확정허 안 생기고 확도실, 등도실, 축도실. 상이 안 생겨. 안 보여. 그러니까. 거울에 비춰서 그 모습이 안 그려져. 그리고 이 경우는 거리에 상관없이 축정허. 자, 정이란 말은 정립, 즉 똑바로 서 있다. 도라는 말은 도립,
즉 뒤집어져 있다. 실은 실상, 허는 허상. 실상은 상이 맺히는 곳에 스크린을 갖다 대면 거기에 비쳐요. 상이 맺혀. 근데 허상은 거울 안쪽에 렌즈 뒤쪽에 상이 맺히는 거니까 거기에 물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빛의 진행 경로가 아니니까. 근데 거기서 나온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오케이? 응? 자, 맨 마지막 페이지로 가서 소리. 소리라는 것은 물체 진동이 공기의 진동으로 그 공기 진동은 고마 귓속뼈를 지나 달팽이관으로 전달돼서 우리가 소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진동하는 게 공기를 흔들고 공기가 고막을 흔들면 고막의 진동이 귓속뼈를 흔들어서 소리가 커지고 이 진동이 달팽이관 안에 있는 액체를 흔들어 줍니다. 그럼 이 액체의 흔들림 때문에 달팽이관 안에 있는 섬모, 신경세포, 털처럼 생긴 신경세포들이 그 물의 진동을 느껴서 소리를 우리 뇌에 전달해 주는 거죠. 소리에서 중요한 거는 소리에 3요소가 있습니다. 소리 3요소는 첫 번째, 크기. 단위는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재밌는 거 이거 로감수거든요? 소리 크기가 곱하기 10배가 되면 플러스 10데시벨이 늘어납니다. 그럼 100배가 되면 얼마가 늘어나게? 아니죠. 20데시벨이 늘어나죠. 10배가 될 때마다 플러스 10이란 말이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저의 소리가 0데시벨이에요. 네. 그러니까 완전 무음실 있잖아. 아무 소리도 안 나게 만들어 놓은 무음실에 눈을 가리고 가만히 명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옆에 손뭉치를 바닥에 딱 떨어뜨리면 바닥에 손뭉치가 톡 닿는 소리가 들릴랑 말랑 할 거 아니야. 그걸 0데시벨. 그리고 그 소리 크기에서 10배씩 커질 때마다 10데시벨씩 얹는 거야. 여러분들 기준으로 친구들하고 귓속말 하는 게 30에서 40데시벨. 생각보다 소리가 많이 커지는데 데시벨은 많이 안 나오네. 그렇지. 10배, 10배, 10배니까. 120은 점점 내가 이야기할게요. 보통 이야기하는 소리가 한 5, 60데시벨. 소리를 크게 이제 선생님이 수업할 때 쓰는 목소리 톤이 한 70데시벨. 그 가끔씩 TV에 보면 예능이나 그런 데서 소리 크기 재잖아. 있는 대로 악을 써서 큰 소리 내면 110에서 120데시벨. 참고로 여객기 이륙할 때 나오는 엔진 소리가 150데시벨. 여객기 밖에서 잰 거. 그러면 사람이 소리를 악을 쓰고 지르는 거랑 엔진 소리랑 천변 차이 안 나요? 그런 데 있잖아요. K2 소총 총구에서 나는 소음이 150데시벨. 총소리가 150데시벨이라고, 소총소리가. 타! 하는 게. 맨 처음에 총 쏴보면 놀랍니다. 참고로 재밌는 거 알려줄게. 소음총이죠, 소음총. 특수부대들이 툭툭 하는 그 소음총. 그 퓨식보다 소리 큽니다. 의외로. 100데시벨 나요. 소음기관단총 있잖아. 총소리로 안 들리죠. 그 실제로 쏴봤거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총이나 총은 다 쏴봤어요. 운 좋게. 어떻게 총이 뭐가 있어? K1, 요즘에는 이제 뭐 K11, 13, 14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가 쏴본 총이 K1, 2, 3, 4, 5, 6, 7까지 쏴봤어요. 어쩌다가 운 좋게. K1이 보통 이제 개머리판이 안에 들락날락하는 기관단총. K2가 보통 소총. K3가 기관총. K4가 무시무시한 무기죠. 자, 두 번째. 소리는 높낮이가 있죠. 높낮이 단위는 헤르츠인데 이거 진동수입니다. 소리가 높으면 소리가 나서 어떻게 돼? 도. 소리 참고로 크기에는 진폭이고요. 파동에. 얘는 진동수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한 옥타브 있죠. 2배 차이가 납니다. 진동수가 딱. 이게 딱. 그렇게 해놓고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계당 12제곱근 2가 돼서 1.06배가 됩니다. 12제곱근. 12, 12제곱근. 왜냐하면 한 옥타브에 음계가 12개 있거든. 그리고 그 반음계식의 진동수 차이가 균이라단 말이야. 그래서 계산해보면 1.06배야. 저거는 2가 10제곱하면 1 될 거예요? 얘를 12제곱하면은 2가 되는 거죠. 아. 1.06을 12제곱하면은 2가 돼요. 오케이. 그런데 재밌는 거 우리가 화음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자연수의 정수배로 나타나집니다. 그 진동수 비율이. 1도 화음이 도미솔이잖아요. 그 진동수 잡으면 4대 5대 6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가 어울리는 거야. 네. 세 번째가 맵시라고 하는 우리 음색인데 얘는 뭐가 결정하느냐? 파형이 결정합니다. 우리 악기들 보면 목관악기, 금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악기들마다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봐봐. 피콜로, 플루트, 클라리넷, 오보에 같은 목관악기들은 목관악기 특유의 그 소리가 나죠. 트럼펫, 트롬본, 호른, 튜바, 바순 같은 금관악기는 그 입에 부는 거 안쪽에 리드라고 하는 떨리는 금속판이 있고 그 금속판에 의해서 나는 소리가 앞에 관을 통해서 울려서 나는 소리란 말이야. 목관악기는 공기 자체가 그냥 떨리는 소리고. 그래서 금관악기 소리, 목관악기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치? 오르가는 소리가 어디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오르간 소리는 금관악기랑 비슷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오르간은 건반악기가 아니라 뒤에 있는 관에서 나는 소리란 말이야. 피아노는 하프하고 소리가 비슷하죠. 왜? 줄을 망치로 때려서 줄이 떨려서 나는 소리잖아. 하프는 우리가 줄을 손으로 튕겨서 나는 소리고. 맞지? 그러니까 악기들마다 나는 소리의 메커니즘이 다르니까 소리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뒤에서 친구가 부르면 친구 목소리인지 누구 목소리인지 어느 정도 구별이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목의 성대 크기가 다르고 두께가 다르고 목의 형태, 입의 모양이 다른 거야. 그러면 소리가 나오는 파동에 그려지는 웨이브 형태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걸 기억하고 그게 누구 소리인지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잠수함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똑같이 배를 10대를 만들잖아. 그러면 10대의 스크류 소리가 조금씩 다 달라요. 아니, 똑같게 만들어지지가 않아. 왜? 용접을 찢었을 때 열에 의한 미세한 변경까지도 100% 똑같게는 못 만들거든.
3D 프린터로 똑같이 뽑아냈다고 해도 조립할 때 각도가 뭐가 미세하게 틀어지거나 뭐가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미세한 소리의 차이가 나. 그럼 잠수함 컴퓨터에는 뭘 하느냐? 그런 소리를 녹음해서 소리를 분석해 놓은 데이터를 그 나라 배들끼리는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수함이 쉽게 말하면 짱 박히는 게 원래 잠수함의 주 역할이야. 작전 곳에 가서 가만히 잠수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뢰만 장전해 놓고. 그 위에 지나가는 베이 스크류 소리가 이게 미군 벤지, 일본군 벤지, 북한군 벤지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저 새끼를 때려야 되는 놈인지 말아야 되는 놈인지도. 그러면 잠수함은 자기 소리가 들켜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하느냐. 작전 나갔다 오면 프로펠러부터 갈아요. 한번 장기 작전 갔다 오잖아. 그러면 프로펠러를 풀어가지고 수리하고 새로 꽂아버리면 소리가 또 바뀌어.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을 참가하는 게 계속 소리 녹음하러 다니는 거야, 잠수함대는. 자기 소리는 안 들켜야 되고 가급적. 그런 걸로 전부 다